LS전선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 실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트월드를 원가 세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루풋 월드를 스루풋 세계라고 표현을 해서 현재 대립관계에 같이 이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의 방법은 최근 이슈가 되는 새로운 신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한 ESG 월드에 적합한 회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원가 세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월드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은 소중하신 분이 후원해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인데요. 장부 가격으로 보면은 그 액면 가격 500원짜리가 현재 6만 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한 5만 원대보다 만 원 정도가 그 장부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주를 보면은 주식회사 LS가 무려 그 지분율을 91.28%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비상장인 거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LS 자체는 상장이 돼 있죠. 지주회사 성격이긴 한데 지주회사로 모두 그 산하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산하 종속기업들이 모두 다 비상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LS전선이 이 LS전선 그 전에 LS 니코 동재련 역시 그 한일합작에 의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비상장인 거와 같이 알짜배기 기업들을 굳이 비상장 아니 상장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는 이익을 고스란히 이제 그 9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LS 전선이 그 나온 이익을 과실을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주회사가. 그러니 기업 공개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연결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포스코 예를 보듯이 포스코 홀딩스화 되면서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을 지주회사 한다 그랬지만 포스코 자체가 지주사가 되면서 홀딩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포스코를 자회사 했는데 그거를 공개 안 하겠다. 왜? 주주들의 반대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이유 등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홀딩스는 홀딩스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는 포스코지.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또한 그 개별 사업 보고서를 어, 이게 쉽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어야 공개기업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상장도 이제 LS 전선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요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사업 보고서의 의무는 없고 감사 보고서만 제출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LS는 있고 동재료는 감사 보고서만 내면 되는 거고, LS 전선은 사업 보고서까지, 이 비상장 기업이지만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LS 전선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 했죠. 그래서 또 뭐 분석한 겁니다만은, 에, 이게 이제 분석하면서 이 왕짜증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재무제표하고 주석사항의 수치 중 마이너스 수치만 빼고 모든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보 이용자들을 골탕 먹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비매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엑셀 자료가 아니고 PDF 자료긴 합니다만은, PDF 자료라 하더라도 그게 엑셀로 옮기면은 수치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부러 입력을 할 때 문자 속성으로 저장을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분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시건방진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이용자들, 특히 뭐 저 같은 개인이라기보다도 증권회사라든지 뭐 이런 투자 회사들이 압력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에 올릴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했더니, 어떤 친절하신 분이 엑셀에 유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문자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전환하는 무슨 매크로 기능 같은 거를 알려줘서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뭐 정말 돌아가는 상황이나 주변 상황을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좀 주저리 해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냥 원가 회계 손익을 당기 순이익까지 2년치를 좀 표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매출 총이익률이 2019년도는 여기 생략했습니다만 9.3%, 9.3%, 9.3% 똑같습니다. 과연 이런 결산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금액은 달라지지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은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비례해서 매출 원가가 비례해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9.3%로 꾸준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제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요 영업의 부분이 이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 IFRS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표기는 이제 기타 손익이 있고, 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합친 표기를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했습니다만은, 금융 손익이 있고요. 금융 수익이 있고, 금융 비용이 있고. 금융 비용도 이제 파이낸셜 코스트라고 영어로는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코스트를 그 비용이라고 그 번역을 안 하고 원가로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은 비용으로 표현하는 기업이 있고, 국내에서 그 코스트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쓸 때 이때 경우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금융에 무슨 원가가 있냐, 이런 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익 또는 이것이 이제 지분법 손익으로 표역이 되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에 따라서는 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익이 이제 기타 손익에 들어가는 그렇게 표기하는 그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저는 이제 영업의 부문 손익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의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법인세 전 차감 전 순이익은 이제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 이자라든지 지급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익 쪽에선 플러스로 지금 나오죠. 여기에 뭐 이익 배당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가치평가에 의한 어, 금액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손익계산서를 비유를 한 것은, 어, 이거를 이제 경제 무역 부분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출 주도형 기업이고, 또 뭐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나라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는 데니까, 한국은 그 아직도 제조업을 주축으로 수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낭기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원재료 수입 가격의 급상승과, 또 최근에 약간 그 원화 약세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죠. 한 조만간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수출할 때는 유리하지만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뭐 4개월 연속 역대 이후로 뭐 몇 년 만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지만은 이게 그 뭐 매출 이익률도 그 뭐 나긴 난 겁니다만은 9.3%로서 뭐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타 기업인 경우에는 원가 매출 총이익률이 내려가고 있는 거로, 그게 이제 무역 수지 악화로도 비유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그 유명 유튜버의 표현으로는, 최근에 그 일본도 그 엔화 약세로 돼가지고, 또 일반 그 대중 언론 매체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인들이 외국에 갔을 때 쓸 돈이 별로 없다, 옛날 같지가 않다. 왜 그러냐? 본인들이 엔화 약세가 되니까 거꾸로 동남아 여행 가서 비싸다, 이렇게 돼서 앵화 가지고 쓸 돈이 좀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무려 약 한 30% 정도 가치 하락이 앵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일본 자체가 잃어버린 30년이 됐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해외 투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 배당, 또 뭐 말하자면 이제 증권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들어오는 국가 수입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잘 버티고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저물가 속에서도 경제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많이들 또 그렇게 여러 전문가들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의 삶은, 사실 뭐, 일본에 저도 가끔 여행을 갔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그게 물가가 싸죠. 제가 이제 우동을 좋아하는데, 우동이 400엔 정도면은 먹거든요. 우리나라 그 이 우동은 이미 뭐 4,000원짜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예,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나라 음식 가격이 일반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 가격보다 더 비싸졌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이 영업 부문과 영업의 부문을 그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현대 자동차 같이 영업 부분에서 버는 이익도 있는데 현대 자동차 경우에는 이 영업의 부분에서 금융 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과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지 금융업을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제조업이든 아니면 뭐 게임 회사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그 벌은 그런 기업일수록 이 그 투자 부분 쪽을 이 비중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지주회사화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투자 전문 기업으로 다시 그 이 태어나는 그런 성격의 그 지주회사화 되는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이런 그 LS 전선 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르프 손익계산서 내용인데요. 매출이 4조 1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6%가 증가를 했고 매출 재료비는 그거보다 더하게 36.2%가 증가했습니다. 전선에서 몇 군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구리, 전기동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상으로도 보더라도 0.4% 감소를 했고 스루프율은 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 회계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매출 이익률인데요. 매출 이익률이 9.3%로 이제 그 나오죠. 근데 이제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만 뺀 거를 스루풋으로 보니까 22.3%다. 그런데 전년보다 6%나 이제 떨어진 거죠. 현장 운영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가공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합한 운영 비용은 7,856원으로서 이거는 6.2%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인프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인건비도 그 증가하고 상승하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진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공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1%나 과연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 현재로서는 이 슬픈율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은 19.2%가 증가했다. 그러면 결국은 운영 비용을 줄인 결과 효과뿐이 없는 거거든요. 과연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을까?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판매량의 증가보다도 그 제품 단가가 비싸가지고 물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올라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활동은 많이 줄었을 수도 있다. 생산량이 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운영 비용도 그 가공비도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추론해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영 비용을 감소했다. 대단히 그
이 원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영업이익은 다른 전선회사하고 틀리게 중소전선회사하고 틀리게 국내 굴지의 대형 전선회사인 LS전선의 영업이익은 19.2%가 증가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28%나 증가를 했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가 238억 원인데요. 이것은 재고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한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추이가 45%에서 48.6%로 전기동, 알루미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만큼 LS전선은 상당 비중을 판매 가격 상승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를 안 되면은 저도 그 소시적에 영업을 해봤는데 인상준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가중평균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동이 들어가는 몇 프로 비율을 중간재냐 뭐 전력선에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그 매출액 그 품목별 매출액에서 전기동하고 알루미늄의 배합 비율을 합한 거를 곱해서 가중평균을 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수치의 인상률이나 원재료 그 제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산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는 외부에서 할 수는 없죠. 또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림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더해서 단순 평균 내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겠죠. 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단순 평균을 내보고 또 제품 가격 추이도 단순 평균 내보고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비교하는 법으로 향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중 평균은 할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조금 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글로 남기고자 한다면은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판매액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매출액은 제품의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로 구성이 되겠죠. 이 판매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일 테니까요. 또한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판매 실적은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의 단순한 산식이지만은 이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복잡한 함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판매할 때 우리가 물량 많이 사니까 디스카운트 해달라.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제 가격은 받고 우리는 적게 팔아도 제 가격 받고 팔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한 건만 거래하는 게 아닐 거니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로 분류를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최종 해야 될 얘기는 스루풋이 감소한다면 할인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의견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6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루풋 손익이 원가회계 손익보다 이익이 적게 나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는 100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WCAI보다는 전체 재고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LS전선은
특이하게 그 WCAI보다 적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원재료가 감소를 거꾸로 했습니다. 자, 국제 가격의 전기동 가격이 크게 오르니 구입을 확보를 줄인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LS 전선은 수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는 누가 또 공급을 하겠어요. 같은 그 계열인 LS 니코 동재련에서 전기동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전기동 가격이 뛰니까 많이 구매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2020년에는 무려 1192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2019년은 뭐 별로 그 원재료의 그 변동은 없었고요.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그 증가를 안 했을 때,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국제 가격이 이분들이 비철금속이나 이런 데는 전문인 테니까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LS전선이 왕창 구매를 그 싼 가격대 했기 때문에 2021년에 와서 구매를 많이 안 하고 거꾸로 그 판매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 보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내용에 와서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그 회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품이 들어가면은 이 밑에 그 보통은 이제 상품의 매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표현은 없고요.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액이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MC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5.9%가 크게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전체적으로 3.1%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952억 원이 집행이 돼서 0.0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7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남들은 지금 직원 수 감소시키기에 급급한데 직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공장이 조금 시설이 증가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생산량이 또 증가했냐? 근데 생산량은 증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당 평균이 9,700만 원으로서 드디어 이제 조만간 이제 2022년도에는 1억이 넘는 그런 대기업의 반열에, 원래 대기업이고요. 그런 수준의 그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4.7%가 상승했는데, 인상시켰는데, 또 특이하게 2020년도는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본봉이 깎였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연말 보너스가 조금 깎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비용을, 무슨 운영 비용을 그렇게 크게 줄일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그냥 5,741억 원에서 구체적인 감가상각비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기타 비용으로 두들겨 넣습니다. 회사는. 공개된 데이터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300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7.6%가 운영 비용이, 아니 기타 비용이 감소한 거로, 인건비는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이 전체적으로 그 현장 가공비를 줄이는데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해도 운영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경우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의 함수일 것이라고 아까 구두로 얘기한 것을 이게 좀
그 비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공 비율이 14%가 됐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그만큼 급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총 제조 비용의 대비로 봐서는 총 제조 비용을 100% 보면은 100%라고 보면은 가공 비율이 14%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비율이 86%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자체는 10.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공비도 증가를 하거든요. 독특한 상황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로 봐서는. 근데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그 회사가 제시한 거죠. 그리고 Q가 제가 WCAI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을 보면은 회사가 뽑은 총 제조 비용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가 뭔가 원가 계산하는 이 로직에 뭔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제 머리는 무슨 얘기인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하면은 2단계에서는 보통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게 장부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1번 요것이 표기 방법이 재고자산 명세 표기 방법이 장부 가격이 아니고 취득 가격으로 표기하고 맨 밑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취득 가격의 증가액을 제가 표시한 거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LS전선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아니까 장부 가격의 증가액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이러면은 이게 갭2에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또 잔잔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뭔지는 진짜 저도 뭔지 모릅니다. 이거 좀 일치시켜주는 회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대기업으로서 이런 것까지 틀리냐는. 그리고 또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다만 또 2019년에 1억 900만 원의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장관 잔잔하게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업체에 분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재고 잔액만 알려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하고 환입액은 알려주죠. 두 가지만 알려주는데 흐름을 알려줘라. 흐름을 얼마가 입고가 됐고 출고. 그러니까 원재료가 지금 아까 많이 기말 재고가 줄었는데 원재료 얼마 샀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얼마 썼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금액이 얼마고 타계정 대체한 게 있으면 그 얼마고 그래서 기말재고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에 와가지고요.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에 반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자력 가격 상승이나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미 손익계산서 그 다음 데이터에서 원재료 상승과 그 다음에 그 제품 상승으로 반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잔잔한 오차 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재고 회전율이 그 감소하면은 재고 보유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거꾸로 줄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그 상장 기업 등을 분석할 때 그 주가 요소로서 한번 상징적인 지수를 만든 건데요. 15%가 하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1.06으로 1이 넘었습니다. 뭐 2019년도도 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3.5회전, 좀 느린 편이네요, 매우.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4.4회전으로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확보에 많은 애를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그 224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23.7%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200억의 현금 순이익을 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12.1%로 전년보다 5.2%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4%로 내려갔는데 전년보다 이게 그 이자가 왜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뭐 제가 잘못 분석하는데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로 표현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요거 분명한 오류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한테 337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어떻게 레버리지율이 내려가느냐? 이것은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하자본 대비 이자 부채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주잉여 현금 흐름에 그 1654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한 2천억 정도가 유상증자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익배당으로 나간 게 되겠습니다. 최종 3,70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5.7%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46.8%로 낮아졌습니다. 유상증자로 자본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1.53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의 그 자본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쪽에 투자를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에 1,000억 원이 지출이 됐고 유형자산 투자에 1,64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예, 나머지 이거 두 개를 합쳐도 2,600억인데 전체적으로는 2,244억 원이니까 감소한 부분 다른 계정도 있다고 있지만은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은 유상증자로 2,199억 원이 자본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주식 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기타는 제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그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보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엉뚱하게 생뚱맞게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거 제목을 붙였는데 이만큼 그 시뮬레이션이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보자는 제 자신의 각오를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윌가의 현장이란 탈레브 검은 백조의 저자가 쓴 책에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 세계라면은 사업 계획을 2022년도에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가 25%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어, 목표 이익 50%를 더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얼마 매출을 해야 되느냐? 2021년도에 4조 1천억 원을 했는데 무려 5조 3천억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재료비가 크게 뛰었죠. 2022년도도 전기동 가격은 에버리지 뛸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 원가 회계 쪽에서는 제조 원가로 해서 매출 원가를 어떻게 산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조 원가 프로그램으로서 생산재료비 30% 오르고 가공비는 아까 뭐 거꾸로 줄였으니까 안 오른다고 보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총제조비인데 거기에서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온다. 기말재고는 한 10%뿐이 안 오른다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재고는 많이 안 오른다. 이렇게 보면은 계획을 그 5조 3천억 하면은 2,388억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그 매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뭐 2천억 벌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힘든 과업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견적 가격은 아까 이게 4조 1천억 매출이 됐죠. 그게 이제 그 납품 가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원재료 등이 올랐으니까 그 동일한 그 전선을 540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한 건 계약에 27% 올려주소.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은 나온다는 얘기죠. 견적은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은 견적 제시 가격이 이렇게 낸다 이거죠. 540만 원대. 그러면은 이제 뭐 협상 결과 53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익은 15만 원 남는다. 전년에 15만 9천 원, 16만 원 나왔는데 이게 줄어들면 말이 되겠느냐? 더 좀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5% 매출 증가를 더 일으켜서 556만 5천 원의 매출 판매처가 있다 그러면은 23만 원 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5%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재고만을 생산을 안 하고 재고만을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도 한 5% 오른다고 또 가정을 하고 가공비도 조금 이제는 그 더 오를 거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그대로 10% 두는 거로 하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4% 증가한 5조 원대가 된다. 그러면은 23 그러니까 500만 원대가 된다. 그러면 23만 원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러나 이제 그 원가 회계를 부인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스루풋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단순 무식하게 접근합니다. 스루풋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매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스루풋율이 있고 재고 회전율을 저는 가장 중요한 원가 회계의 제약이라고 봅니다. 제약이론 경영은 제약을 공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30% 오르면은 매출액도 30%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5조 3천억을 판매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납품으로 또 비유를 한다면은 410만 원에 판매하던 거를 540만 원에 판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를 하는 이런 전문가가 만약에 그 사장이라면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저 새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업 계획을 해? 그러니까 이제 재무 정보통을 이제 그 들어와서 그 리즈너블한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그렇게 묻지 마세요. 아까 원가 회계 그거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은 그 재료비 인상률만 인상 비율만 그 저기 올리는 거로 하면은 25.7% 올리면 됩니다. 왜냐면 그 일에서 가공 비율이 아까 얼마
내려갔죠. 그 비율 뺀 게 이제 매출 재료 비율이니까, 그거로 올리면은, 요거로 하면은 5조 1천억 정도, 5조 2천억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로 그럼 사업 계획해.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너가 아니고. 오너라면은 이제 제 생각대로 해줄 겁니다. 그래. 도전 정신으로 가야지. 도전 정신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래 5조 4천억을 해야지. 그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월급쟁이 사장은 이렇게 갈 거예요. 보신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견적 전략은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은 뭐 이 가공 비율 이런 거 알죠? 그다음에 이제 원가액에서도 이제 판매 관리비 20% 오른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5조 2천억 520만 원의 그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그 520만 원에 했다. 아까 그 원가 회계로 간 거는 5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520만 원에 팔아도 남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루프 손익으로 이 17만 9천 원 여기 안 보입니다만은 18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전년보다 13만 5천 원보다 더 520만 원으로 판매하더라도 그 더 버는 것입니다. 18만 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난 다음에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그 기업이란 건 항상 욕심이 많은 거니까요. 돈을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뭘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수르픈율을 그대로 두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만 7.7 회전 해보자. 7.3 회전이었는데 6% 증분율로만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 활동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30% 인상이 아니고 리즈너블하게 25.3%가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돼서 한 50만 원 꼴의 매출이 일어난다면 이익은 아까 18만 원이었는데 더블로 36만 원, 37만 원까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공비도 조금 오르겠지, 판매 관리비도 올리겠지. 요게 이제 그 비율을 다 제가 아까 그 손익 분석을 하면서 쭉 소개한 내용에 다 비율들이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도 비율로 표시를 해놨었고, 그거만큼 영향을 미칠 거다 얘기야. 재고 회전율 상승 증분율에 비례해서 이것도 변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 성격상으로는 고정비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고정비 성격이란 얘기죠.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획 대비 1.5%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더블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C프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익분기점 산식을 제가 조금 더 개선시킨 겁니다. 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진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을 추가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에서 이 손익분기점 산식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손익분기점이라는 것도 사실 스르프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로 하면은 이게 지수가 나오지 금액으로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스르픈율이라는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 이런 거 그런 그따 싶고 다 몰라도 이 손익분기점 하나만 딱 알아도 사업계획 5조 3천억 딱 나오는데 뭐 거의 틀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의 지식도 알고 A프렌 스루풋 방식도 알고 또 참고적으로 원가 회계가 현재까지는 지배 세력이니까 그것도 내용을 알아야 비판할 때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는
그런 그 매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좋지 않겠느냐. 2022년에 LS 그 전선이 3,690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길었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